안녕하세요. 식사들 하셨어요? 네. 여기 불을 자꾸 켜지? 응? 얼굴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 세계치고 올라오는데도 숨이 차네. 내가 누군지 아세요? 네. 여기 적혀 있구나. 내 이름은? 며칠 전에 이거 뵀었죠? 저 앞에서 쭉 이렇게 인사들 돌아갈 때 내가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섰는데, 근데 내 얼굴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막 바쁘게 그냥 막. 그래서 내가 맨 끝에 서가지고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야죠 이러고 내가 농담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끔 이제 내외부에 이렇게 청렴 이야기하러 다니는데 이때가 사실 제일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우리 청년교육 신규 직원들 청년교육 한다는 얘기 듣고 내가 며칠 전부터 하여튼 기분이 아주 설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구에서 가장 청렴한 사람들, 내가 그런 청렴한 사람들을 또 내가 이렇게 가이드 한다는 게 나로서도 너무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좀 일찍 시작했네? 좀 시기가 맞나요? 1시 반부터 하기로 했는데 지금부터 해서 내가 빠르면 50분 1시간 이내로 내가 끝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 주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그 인재개발 교육을 안 거쳐서 이 청렴이라는 얘기 좀 생소하죠? 잘 안 쓰는 말이잖아. 내가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저 북한산에 갔었는데 건배를 한번 해보래. 이제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마시는데 건배를. 그래서 내가 청렴으로 공무원스럽게 내가 청렴으로 건배를 한번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생소하게 보더라고요. 청렴이라는 말이 잘 안 쓰는 말이야 사실은. 근데 우리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여기 제일 1번 평가고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이제 청렴. 우선 내 소개를 잠깐 하자면, 사실 나도 내가 여기 얼마나 근무했을 것 같아요? 30년? 여기 칭찬인가 여긴가? 내가 여기 지난 9월 16일자로 왔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한 석 달, 넉 달 좀 돼가나요? 월급은 한 두 번밖에 못 받은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제가 국회에 근무하기 전에는 제가 86년도에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제가 83학번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열기가 아주 더 높았었죠. 여기 86년 대부분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민주화 열기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 하는 거였어요. 직선제 개헌이 제일 큰 화두였고 이슈였어요. 그 전에 그럼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나? 간선으로 뽑았죠. 어디서? 바로 이 중구에 있는 장충체육관에서 뽑았어요. 장충체육관에서 선거인단, 그 이전에는 통일주체 국민의힘 대의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해서 1시간 남짓 만에 99%의 찬성률로 대통령을 뽑았었죠. 그래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 하는 직선제 개헌 요구가 들끓었었고,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이렇게 그 대회에 합류하겠죠. 나도 그 과정에 참여했다가 87년, 그래서 이제 수배가 돼서 한 1년쯤 이제 수배 생활을 하다가 87년 2월 달에 내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2월 달 그 한 달쯤 전에 87년 1월 달에 1월 14일 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어요. 저기 남영동 대공무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축소 은폐가 되었다는 것이 5월 달에 확인이 돼서 폭로되면서 그게 6월 항쟁의 도화선이 이렇게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 태어나기 전 일이지만 우리가 작년에 1987년 영화가 나왔었죠. 1987 영화에 잘 이렇게 묘사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와 관련해서 내 경험에 관한 인터뷰를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그걸로 내 소개를 대신할까 해요. 한 달여 지난 시점에 또다시 물고문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987년 2월 25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후 불과 한 달 열 하루가 되던 날 밤 서강대 4학년생 김기식 씨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불법 시위 혐의로 쫓기던 김 씨는 서울 장안동의 시경 대공분실로 끌려갔고 고백을 하게 됐다. 경찰이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을 축소 은폐한 걸 검찰이 알면서도 묵인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오늘 김기식 씨가 또 박종철 열사가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단 김기식 씨는 박종철 열사가 고문당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숨진 뒤에도 고문은 여전했지만 박 열사의 죽음이 있었기에 고문에 맞서 저항할 수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책임자라는 분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기만 어떻게든 내가 이 사실 알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김 씨는 오늘 다른 고문 피해자 3명과 함께 당시의 끔찍한 경험을 시민 앞에 공개했습니다. 우리의 한과 지금 우리 박종철 열사가 안고 가신 거예요. 이 죽음이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는 지금도 그 고문의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6분 40초짜리인데 이게 2분짜리로 줄인 거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스토리가. 또 영화, 그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 영화가 개봉만 해서만 800만이 넘었으니까 TV에서. 근데 이 스크린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뒤에서 잘 보여요? 스크린이 조금 바람 때문에 그런지 좀 흔들리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경험이 있고 촉이 있으니까 잘 알지 않겠어요? 내가 가서 일하는 데서 보니까 거기에 단체장분이 바로 이때 85년, 86년 이때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기에 고문행위에 가담한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그 삼선 구청장이 법정 구속이 되게 됐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 가서 감사 담당관 일을 하게 되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겠어요. 불편해하겠지. 지방자치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경랑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일은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직원들하고 거리감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어. 여러분들부터 행복하세요. 내가 여러분들 서비스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주민들한테 서비스 잘 해주세요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어요. 잘하는 사람 있죠? 그 롤이 뭐냐면 거기가 뭐야 그리고 이제 청년 골든백이라는 거 이제 직원들이 저걸 해서 한 2주 3주 동안 공부를 했어. 저기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 많이 나눠주고 주관식 교육이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령하고 사례하고 해가지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참여해 주니까 내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아까 내가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 어떤 동장님이고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감사실 직원들도 있고 또 앞에 있는 여직원분들은 주로 여러분들 같은 신규 직원분들이고 이래서 우리가 한 달 연습을 했어. 강당에서.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기가 통했는지 운칠기삼으로 청렴도 평가가 서울 시내 하위권 25개 자치구죠. 그 하위권에서 내가 임기 말에는 한 2위로 올라왔어요. 전국 5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 청렴도 평가가 좋아지면 청렴도 평가 누가 좋은가? 청렴도 평가 좋아지면 요즘 선거니까 선출직도 물론 좋으시겠죠. 근데 더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좋은 거는 직원들이 좋은 거예요. 직원들이. 왜? 주민들이 존중해 주니까 말도 조심하게 되고
민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제기하게 되고 이러는데, 반대로 청렴도 평가가 안 좋으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2, 23 이렇게 청렴평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주민들이 함부로 말해. 함부로. 그리고 민원이 더 극렬해지고, 자기 민원이 안 받아들여지면 소위 보복성 민원, 말꼬리 잡고 또 그걸 가지고 시비 걸어서 또 민원 만들고 이렇게 돼요. 그럼 참 힘들어져. 이따 민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청렴도 평가를 좋게 하는 건 결국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자마자 이 청렴 슬로건, 난 청렴 감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직원들의 청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출입구에 많이 붙어 있는 거 봤죠? 안 보세요? 그냥 밀고 들어오세요? 우리 여기 한 가슴 높이 좀 해가지고 모든 우리 기관의 출입구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 10월달, 11월달에 지난해 작년 10월, 11월에 한 거를 발표가 12월 말에 됐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중부의 청렴도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원래는 이제 한 중위권으로 들어갔어요. 중위권으로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이 추세라면 당연히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감점 요인이 있어. 감점 요인이 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고, 그것이 이 기간 중에 처분이 되면 감점이 돼. 근데 지금 우리 구에는 우리 구 현재 직원 신분도 있고, 해임이 되신 분도 있고, 근데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 그 사람들이 처분이 되게 되면 이게 감점이 될 거예요. 이게 내년도에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순위도 사실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런 안타까운 지점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청렴에 대해서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렴, 어떤 분들이 청렴한가?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쫓아가면 되는가? 내가 이거 찾아봤어요. 자,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이 황희정승님, 청백리 황이라고 되어 있죠. 조선초, 고려말 조선초에 걸쳐서 황희정승께서 우리 청백리의 표상이라는 데 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오랜 공직 생활에서 청렴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사례를 내가 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이분은 90세까지 사셨어. 옛날에 지금 굉장히 장수하신 거죠. 그 중에 60년을 공직에 계셨고, 그 중에 절반을 정승을 하셨어요. 정승. 또 그 중에 절반은 영의정을 하셨어요. 영의정. 근데 이분이 정승이 되시기 전에 대사관에 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런 한 합친 많은 정도의 직위죠. 근데 그분이 대상이 되었을 때, 대상을 올랐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황금대상이라고 불렀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혀지죠. 그리고 북원에 어떤 여자를 숨겨놓고 수년간 그 여자와 내통을 했다는 기록이, 이게 지금 세종실록에 있는 왕조실록 기록이에요.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됐다기보다는 하여튼 기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한 4년쯤 됐나요, 지금부터? 지난 정권 초반이었던가요? 검찰총장이 혼외자 보도가 있었죠. 혼외자 보도가 돼서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사표 수리가 한 달 만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이해하면 이런 기록은 견딜 수가 없는 기록이 될 거예요. 자, 요 가운데는 미국의 경우고, 요 오른쪽에는 이 사람 오시라이. 내가 사례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엘리어스 피처 경우나 보시라의 경우. 보시라 이 사람은 아주 잘생겼어요. 1m 80에 키도 잘생겼고, 얼마 전에 작고하신 신성일 선생 못지않게 또는 내가 보기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인연도 많아요. 우리나라 8번이나 다녀가실 때 이분이 처음 딸엔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대요. 딸엔의 시장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딸엔 시장. 딸엔은 우리하고 가깝죠. 우리하고 가까우고 라오딩반도 끝에 있는 도시고, 얼마 전에 시진핑, 김정은 기차가 면담했었죠. 방북에서 3차 방북 때 면담을 한 데가 딸엔. 그리고 우리나라 안정환 선수가 마지막 프로축구 리그를 뛰었던데도
딸렌이고 거기서 타그 창원기지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그 인기를 바탕으로 인구가 3천만이 충칭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 당시 충칭으로 옮겨갔을 때가 서구에는 금융위기가 와서 전부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랬는데 충칭은 두 자릿수 경제를 이루면서 새로운 충칭 모델을 만들면서 새로운 중국의 지도자로 부각이 되는 사람이에요. 2012년 중국 전인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후보로 내정되기도 했고 시진핑보다도 나이가 3살 많은 시진핑 52년생이니까 같은 태자당 출신이니까 아버지들이 다 중국공산당을 만든 사람들이고 그래서 리더로 각광받던 사람이었는데 이 내부의 불화에 의해서 이 부부가 같이 지금 종신형에 처해 있어요. 오랜 공직 생활에서 청렴을 유지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시비자분들에게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렴과 부패가 어떤 내용, 그 글자 안에 어떤 컨센서스를 담고 있는가? 그래서 글자를 한번 뜯어봤어요. 글자를. 자, 청렴, 요런 걸 뭐 형성이라고 그러나요? 소리 뜻같이. 청렴은 여기 이 삼수가 물수죠. 물. 그러니까 생수통을 그래서 내가 보여주려고 하죠. 내가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거예요, 청렴은. 그러니까 투명한데 생수통 안에 들어있는데 조개패, 조개가 옛날에 재물을 뜻했죠. 조개를 칠복자예요. 치니까 어떻게 돼요? 조개가 깨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손실 난다, 뭔가 망가진다 이런 뜻이 있네요. 자, 영어식 표현을 하면 이제 RUPT라는 어근이 들어가는데 이 RUPT라는 어근이 들어가는 걸 쭉 보면 관계가 깨지거나 disrupt는 깨트리는 타동사거나 bankrupt,는 파산하거나 이러면 뭐가 폭발하거나 뭐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니까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특히나 서양 사람들은 이 콜업이라 그래서 부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멸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글자를 뜯어볼 수가 있어요. 자, 부패방지법, 이 부패에 관한 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걸 줄여서 이제 부패방지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패방지법에서는 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개인이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기관, 조직에 손실을 입히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는 각종 시도들을 전부 부패라고 이렇게 정의해 놨네요. 자, 그러면 부패가 왜 발생하는가? 루소,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철학자이고 계몽주의자이고 교육학자이거든요. 그 사람의 친 에밀이라는 책에 보면, 교육학 책에 보면 조물주의 손에서는 모든 것이 신성하였으나 인간의 손으로 넘어오면서 부패하기 시작한다,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해야 된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이 모든 근데 감사함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권한 가진 공직자, 더 넓게 말하면 모든 생명 유기체가 활동하는 데는 부패 양산이 불가피해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거 사람의 부패 청렴은 본능과 좀 상충해. 청렴은 그렇잖아요. 부패하면 줄 서 있는데 새치기하면 빠르잖아요. 응? 부패하면 풍요로울 수도 있고 부패하면 편안할 수도 있고 반대로 청렴하려면 막 불편하고 힘들고 내 본능과 거스르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구조적으로 너무 이렇게 이익이 이렇게 상충되는 그러니까 집단끼리의 대결이 너무 극심하거나 이렇게 되면 부패가 끼어들 개연성이 많고 또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재량권이 너무 넓으면 거기에 또 부패가 끼어들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공동체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연구 원정주의 문화 이런 것도 부패를 양산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영화를 한번 보는데 2013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최민식이라는 배우죠.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어요. 그 중에서 공무원 출신이었고 이 사람이 거기서 최 씨. 그래서 공무원 하다가 나와서 자기 인맥을 활용하려니까 경주 최 씨 종친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기 범죄 조직과 접근도 하고 이렇게 세력도 넓혀가고 이런 그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신인 감독이었는데 되게 짜임새 잘 만들어졌어요. 저 직원이 영화사에서 다 허락받은 거니까 험한 말도 좀 나오고 하지만 우리 연구원정주의가 어떻게 부패와 관련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 안 맡았나? 왜 안 나오네? 이게 뭔지 알아? 예? 이게 바로 10억짜리 전화번호야. 10억짜리. 잠깐만요. 여기다. 예? 아니,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예? 이거 완전 내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엄마가 막 시키면 뭐 저런다고 앉아 임마 씨발놈이 저 돌았나 어디서 손 앞으로 넘기노 너 사장 어딨어 가서 내 땡봐 내 누군지 알아 에? 내가 이 새끼야 너 사장이야 임마 이 새끼 선생님, 실례지만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희 서장 남천동 살지? 에? 예.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가 임마 어제기도 왜? 같이 밥 먹고 왜? 싸우러 같이 가고 왜? 너희 개새끼야 나 다 했어 이 새끼들 말이야 이 개새끼들 그래. 그럼 일단, 예? 일단 사과를 드리라.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요. 와, 최민식 연기 살아있지? 이 영화가 유행시킨 말이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하정우가 막 하정우 먹방. 중국집에서 만두 막 한 먹으면서 이제 빽을 마시면서 막. 근데 이제 물론 이 배경은 90년대, 배경 90년대고 요즘 잘 나타나죠. 여러분들 뭐 부서에 배정 받으면 그거 민원이 와가지고 뭐 너가 국장 어디 있어? 내가 너가 과장이랑 어제도 뭐 사우나 가고 뭐 스크린 골프 치고 다 했어. 뭐 이러면 뭐 안 될 게 되는 좀 그렇진 않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조사를 매년 이제 권익위에서 해요. 권익위에서. 이게 지금 2017년 자료예요. 자, 공직사회가 부패합니까? 요게 제일 진한 게 부패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반 국민들은 52%, 기업인들은 52%, 전문가들은 45%쯤이 부패, 공직사회는 부패합니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은 8%, 100명 중에 8명, 10명 중에 1명도 부패하다고 답하지 않아. 그러나 국민들은 절반쯤이 부패하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거는 자, 요게 2018년 자료예요. 며칠 전에 나온 자료예요. 우리 직원이 급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아까 50%, 52%였는데 여기는 비슷한데 일반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래도 많이 낮아졌어. 부패하다고 응답하는 게 부패하다고. 물론 공무원들도 조금 더 낮아졌고 그렇게 해서 좀 낮아졌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로서는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가별로 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게 이제 2018년까지 아직 안 나와서 이게 2017년 거 가져왔는데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자, 국가별 이게 부패 인식 지수예요. Corruption Perception Index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실제 부패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느낌, 인식을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주로 북유럽 국가들, 오세아니아나 북유럽 국가들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가 좀 높은 순위고 우리나라가 30위권, 40위권 돼 있다가 2016 국정농단 사태 일어나면서 50위권으로 떨어졌어요. 이 보면 이게 부패인식 지수가 국가의 신용도잖아. 신용도고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에요. 이게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비용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인식도를 빨리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내에 임기 내에 지금 20위권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위권으로 가자면 어떻게 돼? 50위권에서 40, 30, 20 매년 한 10단계쯤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청년 선진국들의 몇 가지 공통 사례를 내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자, 여기 아까 1위가 뉴질랜드였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 9월달에 했는데 8월달에 제가 이 지역을 여행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이드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에 지금 부패가 많은가 했더니 여기 이제 이 SFO라는 이제 중대비리 조사청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별로 여기 일이 없대. 일이.
왜냐면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 크게 부패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런 걸 많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문제도 여기는 제로 톨런스, 그러니까 무관용 원칙으로 세게 처벌한다는 게 여기 타이토 필리핀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어떤 태국의 동남아 동남아 체류자가 불법 노동자가 이 기한이 만료됐는데 비자 만료가 됐는데 거기서 불법 노동자의 신세가 됐대. 그래서 그거를 연장해주는 걸 도와줬대. 그랬더니 이 사람 나도 그럼 보답하고 싶다. 이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집수리 하는데 와서 당신이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그게 뇌물 혐의로 적용이 돼가지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모아 출신이에요. 이분인데 사모아 출신 원주민처럼 생겼죠. 뉴질랜드라도. 사모아 출신이 그게 우리나라의 상부 상조 품앗이 하는 전통처럼 뭐 일을 도와주면 그걸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전통 관행이 있었다고 그걸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의원직무는 당연히 박탈되고 수감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모든 걸 공개해. 아까 내 투명하다. 청렴의 키워드가 투명이라고 그랬죠. 모든 걸 공개. 우리나라에 소득이나 이런 거 공개 안 해요. 누가 달라 해도 주지 않아. 개인정보든 공공기관 정보기관든 누가 달라 해도 주지 않는다. 자, 또 하나 특이한 게 데이파이 시스템인지 일수벌금제라고 해서 이 과속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은 30유로, 50유로만 내면 되지만 노키아의 부회장은 20km 과속을 해서 1억 4천만 원의 벌금을 물었대. 그 제도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다 얘기는 못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가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쭉 올라가면 칼레라고 하는 영국하고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인데 여기 백년전쟁 당시에 칼레시가 그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점령을 당했어.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대표로 6명을 보내라고 했어. 그래서 그 6명이 자원을 했어. 6명이. 총 남은 7명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 사람을 빼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먼저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결을 했어. 그래서 이 6명이 지금 이제 목에 줄을 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보면 막 겁에 질린 표정이야. 그래 칼레 사람들은 당당한 모습을 나중에 500년 후에 로댕에게 요구했는데 로댕은 인간적인 본능을 그대로 담았어. 이걸 바닷가에 방치했다가 아니 이게 진정한 칼레 시민의 영웅적인 모습에 대해서 시청 앞에 시민들의 눈높이로 해서 난도 없이 시민들의 눈높이로 지금도 게시해놨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한번 생각해볼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청렴 선진국들에서 혐의가 생기면 공직자의 혐의가 생기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혐의가 있으면 일단 유죄 추정을 원칙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볼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 또는 어떤 재물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하고 처벌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 우리나라 뇌물죄는 어때? 국가,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렴 선진국들에서는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한다. 한 2달 전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요분이 영국의 55세 자미르 하지에바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이 백화점이 영국 헤롯 백화점인데 거기에서 10년 동안 1600만 파운드, 우리나라도 240억을 소비를 했대. 매일 하루에 800만 원 정도를 이제 썼다는 거예요. 쓴 건 좋은데 와 그러네. 매일 800만 원 쓰면 좋겠지. 나중에 가면 힘들어. 자, 쓴 건 좋은데 이 사람이 남편이야. 그 자한기리 하지에프라는 남편인데 이 사람이 아제르바이잔의 국영 은행장이었어. 은행장인데 이 사람이 혐의가 생겨서 구속이 됐어. 유죄로 구속이 됐어. 자, 구속이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저택이나 갖고 있는 제트 여객기나 무슨 와인이나 무슨 이런 깔대 보석이나 이런 게 전부 그 소비했던 것이 횡령된 범죄 수익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신이 입증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돈을 지금까지 쓴 돈, 또 남은 돈을 당신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한다. 이 UW라는 게 Unexplained Wealth예요.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은 부는 몰수되고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도 설명을 하지 못하면 남은 재산이 우리 돈으로 330억 정도의 아까 저택하고 뭐 이런 데 정보 여객기하고 이런 게 근데 그게 전부 몰수될 위기에 지금 처해졌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났었어요. 자, 우리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제도적으로 많이 유사한 이제 홍콩의 경우가 있는데 홍콩이 우리 여러분들
식사하고 많이 힘들어요? 홍콩 영웅 본색 여러분들 거의 이제 다들 태어나기 전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시거나 가끔 명절 때 하지 않나? 뭐 첩별상웅 또 뭐 중경삼림 뭐 이런 영화 나오죠. 중경삼림 이거 보면 이거 왜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그 이렇게 나오는 좁은 데막 이렇게 생활하는 그 그림 나오게 그게 다 무슨 얘기? 느와르 영화라 그러잖아요. 느와르가 검다는 뜻의 불어거든. 범죄 영화. 그러니까 홍콩은 그만큼 범죄가 많던 곳이었죠.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홍콩이 왜 이렇게 그 구룡반도 본토에 붙어있는 구룡반도가 있고 홍콩 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룡반도는 너무 가난해서 본토에서 온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도차이나 전쟁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가난해서 범죄가 많던 것이고 이 홍콩 섬은 너무 사치스러워. 거기는 너무 사치스러워가지고 막 영국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영업용으로 다니고 하는 정도로 너무 흥청망청해서 부패가 많던 곳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그 무전부수라는 게 우슈에라는 게 무슨 말인가 소방차가 출동해도 뒷돈을 따로 주지 않으면 불을 안 준다는 게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 사람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게 차값이라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해도 차값 별도의 차값 주지 않으면 진찰을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1974년도에 염서가 만들어지면서 10년 만에 청렴 선진국으로 되었어요. 여기 이게 지금 염정공서 사진 직원인데 홍콩 인구가 한 840만 정도 되죠. 근데 이 염서의 직원들이 1200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수처 또는 공비처 그 안이 몇 개가 있는데 대체로 직원 100명이에요. 100명. 자, 그런 거 보면 좀 걱정이 돼요. 그런데도 아직 지금 그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그 인원과 이런 권한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염서의 가장 키워드는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해 보셔야 할 텐데 이게 ICAC잖아요. 이 I가 인디펜던스,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행정부 장관 직속인데 특별행정부 장관을 기소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립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치구의 감사 담당관도 만약 별도의 조직으로 있다, 독립되어 있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훨씬 더 보호받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자, 공무원이 무사한 일을 한가에 대해서는 봅시다. 무사한 일을 한다고 했더니 국민들은 한 절반 좀 이상이 무사한 일을 하다고 그래. 근데 이 역시도 공무원들은 한 20%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부패는 아까 어땠어요? 100% 중에 7% 2018년 기준으로 7% 정도가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무사한 일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무사한 일을 하다는 거는. 그럼 왜 무사한 일을 하냐 했더니 책임 문제, 감사 문제, 보수적인 문제, 자율성이 없으면 이런 이유들로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군은 자 위험하면 안 풀리면 사전에 컨설팅 신청하고 어떻게 하면 돼? 전화하면 돼. 감사실 전화하면 돼. 안 되고 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처분 예고가 왔어. 자기가 떳떳하면 적극행정 면책 신청하면 돼. 절차는 어떻게? 전화하면 돼. 전화하면 감사실 전화하면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뭐 선배들 얘기인데 반면 교사로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영화사에 다 허락받은 건데 왜 자꾸 안 나오지? 여보세요? 여기 성의사인데요. 웬 양복 입은 남자가 목을 매가지고 자살한 것 같은데. 112 해보셔야지. 죄송합니다. 내 소개하겠다. 이름 한대희, 나이 38세, 구청 환경과 생활공익팀 주임, 7급 950, 연봉 3,500,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임금 체불 없어, 정년 보장돼, 할만하다. 요즘 공무원하고 싶다는 친구들한테 충고하나 아마. 선생님, 밖에 말씀하셔도 잘 들리거든요. 조심, 또 조심. 흥분하면 지는 거야. 3대 10대. 우리 무람이 많다. 세계 3대 맥주, 필전비용, 외가는 걸 지냈어. 진짜 교양 있어. 거의 변한 대세길 정도는 된다는 거. 공무원이란 직업, 변화도 없고 너무 재미없지 않냐? 어? 난 전혀. 다른 분이 장점입니다.
어때요? 공감해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보면 다 착해. 여러분들 선배들이 보면 다 착하고 유능하고. 그런데 기존의 제도나 관행 이런 건 좀 엉터리가 좀 많이 있어.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착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도 개선 많이 해가야 되고, 물론 뭐 선배들 여기 있는 나를 비롯해서 선배들이 많이 개선해가고, 우리 감사장은 그래서 내가 뭐 오기 전부터 하여튼 제도 개선실이라고 돼 있더라고. 하여튼 제도 개선, 엉터리 제도를 많이 개선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 것, 또 이런 모습이나 우리가 앞서 봤던 거, 이런 그 국민들과 그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가 큰 것은 우리는 요거를 부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거를.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 근데 이런 거를 전부 부패라고 생각해. 부패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자, 그래 감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이제 이 그림이 뭔가 하면 이분도 공무원이에요. 영국의 공무원이에요. 아놀드 토인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문명사학자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문명사학 스타디 오브 히스토리 역사 연구라는 책을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컨셉인 이 청어와 물매기 얘기를 자기 책에서 저술에서도 그렇고 강연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좋아하나 봐요. 우리나라 꽁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름기가 더 많아서 이제 부드럽고 DHA 함량이 높아서 몸에도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 찬물에서 하는 청어를 잡기 위해서 저기 이제 북해나 아니면 북극을 돌아서 베링에까지 가서 잡아서 오는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어떻게 하냐면 이 천적관계 물메기를 거기에 몇 마리 넣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적관계니까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런던의 어시장까지 살아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감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청렴한 조직 속에서 성과 있게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여기 우리 임용권자이신 우리 구청장님도 그러한 방침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처분 요구가 나오죠. 처분 요구가. 내가 아까 거기 저 치얼업하고 내가 이벤트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냥 놀다가만 온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내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신분상 조치한 게 300명쯤 되더라고요. 300명이 좀 넘더라고요. 1년에 한 80명쯤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거기는 대부분 요거는 아니고 요 아래 단계인 주의훈계도 신분상 조치니까 그거는 이제 징계는 여기서부터지만,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적발이 돼. 왜냐하면 실수가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근데 물론 이 부분도 적진 않아. 이 부분 뭐 주사보드 8급, 7급 여기 해임도 시키고 중징계 팀장분들 막 중징계도 보내고 말년 사무관들 사표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근데 우리 직원들이 요 정도 아시는가? 여기 뭐 들어가요? 다 아시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경징계. 이게 공무원 시험에 나오나 이게? 시험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시험 본 사람들 역시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경징계고, 요거는 이제 자체 기구에서 하고, 여기도 중징계고, 중징계는 이제 서울시로 가고, 특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제징계라고 그러죠. 근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건 안 받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받으면 굉장히 공무원 생활 불편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자주 지적되는 거를 내가 이제 주요한 것만 몇 개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은 내가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목 정도만 일단 봐두세요. 뭔 얘기인지 다 아신다네? 그 다음에 이거는 출장인데 민원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상시 출장을 올려놨다. 이건 참 이건 곤란한 얘기죠. 자, 이게 이제 특급 매식비. 이건 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이 업무를 맡을 수는 있죠.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된 것은 기본적인 이 정산 절차를 안 거쳐서 부실하게 해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다. 다음에 업무 추진비, 뭐 지방의회는 요즘 뭐 어디죠? 예천도 그렇고 뭐 문제가 많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기능론법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 청탁금지법인데 이렇게 과도한 선물은 요즘 택배 기사들이 신고를 한대요. 이 보상금이 있거든. 보상금 최대 30억. 목숨 걸만해. 자, 그 다음에 이게 재취업인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업무 담당자가 되면 참고로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공정위 간부 12명이 기소가 됐죠. 그중 3명이 구속됐고 곧 아마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을 거예요. 저는 공제윤리법에도 위반이에요. 그 퇴직 전 5년간 있었던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재취업을 3년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재 위반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거는 공제윤리에 대해서 뭐 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취업 제한 기간으로 고시가 안 된데 이런데 위주로 아마 그 취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민원 얘기 내가 잠깐 했었죠.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 여기 이거 대표 있나? 1조에 누가 조장 있으신가? 누가 조장이에요? 그 조장이에요? 자, 이거 헌법 7조 1항이 한번 읽어보세요.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게 그 시험 볼 때 헌법도 보나요? 뭐야? 출금 아니었어요 이게? 자, 다 외웠나요? 공무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헌법의 공무원에 대한 규정 맨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자, 다 외웠죠? 자, 한번 해볼까? 자, 시작.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한 번만 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직장이죠? 직장이 어떤 직장이에요? 봉사하는 직장이에요. 그 정도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여기는 돈 버는 직장이 아니고 오히려 돈 쓰는 직장이잖아요. 공무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고 또 돈 벌기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감사가 원래 이제 오디트라는 게 이 오디오 어원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 잘 듣자고 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우선 잘. 그러니까 보면 업무하다 보면 민원 받아 보면 이제 안 되는 억지 민원들도 많이 있어 사실. 안 되는 억지 민원. 근데 억지 민원이라고 해서 그냥 억지입니다 가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 공무원이. 그럼 자꾸 들어줘. 들어주면 얘기 듣는 과정에서 자, 내가 얼만큼이 억지고 저 사람이 얼만큼 불성실인지 그 얘기하면서 느껴.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소가 되는 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무슨 감사도 그렇고 무슨 엄부스만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렇고 각 절차마다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민원의 출발이다. 이렇게 우리 그 옛날 초한지라는 영화 있죠.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운 거. 거기서 누가 이겨요? 유방이 이기고 천하를 동일하죠. 근데 누가 힘이 세요? 항우가 힘이 세죠.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 산도 뽑아들고 세상을 덮을 기세가 있고 명문가고 싸움도 잘하지만 지략이 없고 남의 말 잘 안 들어. 유방은 반대로 어때요? 유방은 남의 간행 사이로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렇게 아주 하잘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남의 얘기 잘 들어줘. 남의 얘기 잘 들어줘서
그 밑에 신하들이 많이 모이죠. 뭐 한신이라든지 종림이라든지 이런 장수들은 전부 항우의 장수들이었어요. 근데 유방세를 다 넘어와. 그거 보면 거의 하면서 남의 얘기 잘 들어줘. 남의 얘기 잘 들어줘.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더라. 이게 경청, 이 경이 이게 기울경이에요. 기울경.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몸을 기울여서 남의 그 심리까지 이해 정서까지 들으라. 이런 의미예요. 자, 얼마 전에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가 났죠. 여기서 막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뭐 18mm, 20mm 막 벽에 금이 갔다 그러고 했는데도 공무원이 현장에 안 나가봤어. 그냥 그 감리의 말만 듣고 이게 뭐 락볼트 공법 이게 이제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전봇대 같은 거를 이렇게 쪼밀쪼밀하게 해서 이렇게 흠막이를 해야 되는데 락볼트 공법을 해서 그냥 그 안에다가 암에다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암이 없어요. 여기는 흙이야 흙. 거기다가 고정시키면 당연히 이렇게 무너지지. 이렇게 비 오고 한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승인해주고 그걸 감독해야 될 그 감리라든지 통보받은 공무원이라든지 사실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 애들이 122명이 여기에 다녔다 그러죠. 교직원들하고 하면 140명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애들이 있는 낮에 그런 일이 있었어도 어쩔 뻔했어요. 지금 그래도 밤에 일이 일어났으니까 상관이 없었죠. 요거는 바로 우리 관내에 지난 연말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여기 전주가 이렇게 있어. 잘 보이나요? 전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막 통신 케이블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죠. 자, 이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또 지구대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했대. 요즘 케이블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케이블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환경과로 전화를 했겠지. 가래 환경과에서 전화를 해서 이게 무너집니다. 옆에 고압선도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애들도 지나다니고 위험합니다. 했는데 이건 매설물입니다. 시설과로 하세요. 시설과로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 위에 케이블 때문에 이거 만들어진 거니까 환경과로 하세요. 이런 게 핑퐁을 친 거예요. 이 보도가 나갔어. 보도가 나간 뒤에도 1년 6개월 전에 보도가 나간 뒤에도 뭐 옆에서 건물 쪽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했지. 우리 조사를 하니까 부랴부랴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이제 다시 이제 보강 공사를 했어. 근데 내가 몇 년 전에 여기 개콘 갔었거든요. 개콘 보러 갔어요. 직원들하고 이제 문화송년회 하자. 그러고. 근데 거기 갔더니 그것들이 맞죠? 제가 지금 터널에 갇혔거든요. 여기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해? 119 오전에 터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야? 시설과? 여기다 전화하면 되겠다. 네, 튼튼하게 듣겠습니다. 시설과 담당 정승민입니다. 예, 지금 여기 터널이 무너졌거든요. 아, 터널이 무너졌어요? 예. 그 주변 상황이 어때요? 지금 물이 새는 것 같아요. 물이요? 예. 물은 상하수도과 담당입니다. 여기 좀 와서 저기요. 물은 생명이다. 상하수도과 이창호입니다. 물이 샌다니까 전화를 이쪽으로 넘겨주셨거든요. 아, 물이 새신다고요? 예. 일단 침착하시고요. 먼저 밸브를 잠그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보이십니까? 네네. 근데 이게 밸브가 안 돌아가는데요? 아, 밸브가 안 돌아가요? 예. 돌리는 건 시설과 담당입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돌려도 밸브는 돌리지 않거든요. 시설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네, 시설과 정승민입니다. 밸브가 안 돌아가요. 아, 밸브요? 예. 그거를 눌러서 돌리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가는데요?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다뇨? 제가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수도요? 아니요. 수도는 상하수도과 담당이요. 넘겨드릴게요. 예, 저기요. 네, 상하수도과 이창호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니까 전화를 이렇게 넘겨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수도가 이상한 수도가 아니잖아요. 아, 저희 수도가 아니세요? 아니죠. 대한민국 수도를 말씀하시는구나. 그건 저 아니죠. 천천히 넘겨드리겠습니다. 끊어요.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없죠? 근데 아까 여기 전주가 무너지려고 그래요. 위험해요. 전화했던 그 통장임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 지구대 사람들은 아마 이걸 딱 보면 우리 경우가 똑같네? 이름도 똑같고 경우가 똑같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요 길 건너 있었던 일이에요. 동사무소 돌고 하면 요 근처도 지나가봤을 것 같은데. 자, 첨탑금지법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팜플렛이 하나씩 놓여 있네요. 거기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건 뭐 보도도 이미 많이 되고 요즘 제일 핫한 거라서 좀 익숙할 거예요. 좀 빨리 내가 지나가 볼 거예요. 참가금지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은 특히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여러분들 그때 막 공부할 때인가? 공무원 준비할 때도 아니겠네. 전이겠네. 벤츠 여검사 사건 이 귀에는 좀 들어왔죠? 여검사가 한 남자 변호사한테 벤츠 차량 받았겠죠. 해운대 아파트 보증금도 받고 무슨 샤넬백, 가르띠에 시계, 그나 롱코트 막 잔뜩 받았어. 잔뜩 받아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6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항소심 가서 무죄로 석방이 됐어. 무죄로. 이때 이 여검사가 이제 아기를 가졌었는데 아기를 감옥에서 날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막 호소하고 이런 점도 작용했을 것이고 또 특히나 이 선물 받은 거, 잔뜩 선물 받은 거는 2008년부터 이 변호사하고 부적절한 관계 된 그때부터 받았고 청탁은 2011년 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대가 있는 뇌물이 아니고 서로 간에 사랑의 정표였다. 그래서 그때 사랑은 벤츠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조롱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게 특별히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 대법관에서 제안이 되어졌고 세월호 사태 등을 거치면서 신속하게 제정이 되었죠. 이 제정되고 나서도 여러 차례 헌법 소원이 있었어요. 이게 연좌제 위반이라든지 또는 언론인들이 우리까지 왜 포함시키느냐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원들도 그렇고 여러 차례 있으면 어쨌든 그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합헌을 결정돼서 시행된 지 한 2년 좀 넘었네요. 처음에 이제 대통령 요구를 한 게 3호 10이었다가 지금은 3호 또는 농수축산물 화환의 경우는 10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지금 시행령이 바뀌어지고 있죠. 이런 내용 다 아시죠? 자료에 있을 거예요. 자, 적용 대상을 크게 보면 이 공공기관, 언론사, 공직기관단체, 학교 이렇게인데 요 몇 가지만 한번 보면 여기 실무 중인 채용 후보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여기에 적용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언론사 외신 기자는 그러니까 외국 통신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예외로 좀 했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같은 병원인데 대학병원 소속 의사는 해당이 되고 민간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학교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는 해당이 되고 방과 교사는 해당이 안 된다.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공적인 배우자도 금품의 경우는 해당이 되고 공무수행 사인도 금품과 부정청탁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 부정청탁의 유형은 이렇게 14가지. 자, 근데 이 14가지 업무가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다 하면 국민들의 권리 주장 요구가 너무 억제될 수 있다 해서 예외 규정을 뒀어요. 예외 규정을. 이렇게 7가지 예외를 둬서 이런 내용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부정청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 볼까요? 자,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 그린벨트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어요. 그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신청하니까 용도 지역이 안 맞다고 안 된대. 국토유관리법 위반이고 허가가 안 난, 건축법 위반이고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야, 그 공장 많이 지어야 내가 그 지자체에 가서 세금도 많이 내고 일자리도 늘릴 텐데 좀 되는 방향으로 좀 해봐. 그래서 내 친구가 업무 담당자한테 직접 또는 또 이렇게 연결해서 공직자 연결해서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면 부정청탁이 되죠. 부정청탁이 되니까 안 되는 걸 되게 법령을 위반해서 하게 하려고 부정청탁이 돼. 자,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 내가 거기 진정서를 써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장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진정서를 써가지고 우리 민원 창고로 유기한 민원으로 와서 제기를 해. 아니면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 피켓 들고 와서 여기 앞에 와가지고 피켓 들고 내가 공장 좀 하게 해주시오.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 그러면 이런 내용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부정청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금품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요. 100만 원. 100만 원 이하면 직무관리에서 없으면 괜찮은데 직무관리에서 있으면 2배에서 5배 과태료 처벌되고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형사처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공직생활 하는 것도 대부분 예산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금품이 오가는 일이에요. 자, 근데 이걸 전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면 이 역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예외 조항을 뒀어요. 예외 조항을. 자, 기관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위로 경력 보상의 목적으로 주거나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4개월의 부정 목적으로 대통령 경악으로 아까 3호 또는 30시 범위 내에서 하거나 또는 받을 돈 받거나 친족이 주거나 또는 단체의 정한 기준에 따라서 주거나 또는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주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홍보나 경품 등은 예외로 한다. 예외로 한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공무원 합격했다니까, 그러면 거기 친구들 턱도 내야 되고, 정장도 좀 사입어야 된다고, 삼촌이 돈을 200만 원을 주셨어. 받으면? 되죠. 친족이 주는 거니까 돼요. 자, 내가 얼마 전에, 어떤 행사 가서, 도산 아카데미라고 하는 행사 가서 경품 추첨을 했는데 내가 1등이 됐어. 그래서 250만 원짜리 UHD TV를 받았어. 가져오면 되나요? 공무원인데? 가져와도 되죠. 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기회로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경품 추첨해서 된 거니까 사회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경품 공무원들 정도 되면 스스로 판단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았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저녁에 잠이 잘 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막 불편해.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돌려주는 게 좋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책자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처벌 조항 하나만 볼까요? 자, 부정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은 없어. 부정청탁으로 처벌은 없다. 부정청탁이지만 처벌은 없다. 자, 내가 내 친구를 통해서 해. 그러면 나는 1,000만 원. 내 친구가 일반인이면 2,000만 원. 자, 그 친구가 공직자면은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그리고 부정청탁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과태료가 아니고 월금으로 가는 거죠. 2,000만 원 이하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자, 그런데 금품의 경우에 이게 3년 들어가요. 3년 3,0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아까 100만 원 이하는 과태료 처분이라고 했죠. 2배에서 5배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기준총각 강의 사례금은 500만 원이에요. 강의 사례금은 여러분들도 이제 좀 지나면 뭐 강의나 뭐 심사나 회의나 이렇게 참석을 나갈 때 그때는 이제 신고해야 되고, 최대 금액은 지금 부분 없이 40만 원이에요. 1시간에 4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건데, 이 보면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행동 강령이나 부패금지법 이게 다 내용이 다 보면 비슷해.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서 배치 받으셔가지고 거기 가서 자료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 30분이면 천천히 봐도 30분이면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공무원의 행동 강령의 이 어떤 처벌 규정에 대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두 가지만 한번 볼까요? 공용물 사적 사용수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 나중에 회계관계 증을 쓰거나 뭐 법인카드 쓰거나 하면 포인트 같은 거 생겨. 포인트 같은 거. 그거 개인적으로 포인트 카드 적립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 기록이 다 나와요. 영수증에. 그리고 거기 다 젊은 분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결혼들 하고 할 건데, 내가 전에 어디 감사하면서 보니까 UMS라고 하는 게 뭐 유나이티드 메시징 시스템, 통합 메시지 시스템이 있어요. 기관을 돌아가면 거기 어떤 직원이 동해 근무하는 직원인데 결혼하면 이제 좋아가지고 여기 통장님들한테 전부 UMS로 보내. 뭐 증능단체 무슨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뭐 다 보내. 저 결혼해요. 통장님 저 결혼한다. 무슨. 나중에 되면 그거 다 기록에 남아 있어. 어떻게 돼? 신혼여행 갔다 와서 3시간 일로 오세요. 신부가 아주 슬퍼하겠죠. 내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 지구상, 이 우주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별이 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는데 우리가 1초에 450m 쭉 이렇게 자전할 때 속도로 움직인다. 그리고 자전할 때 공전을 또 하잖아요. 공전하는 거는 1초에 30km를 우리가 움직인다. 옛날에 총알탄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총알의 10배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참 생각할수록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신기한 일이에요. 여기 보이는 요 묘비는
페니에스베르그에 있는 임마누엘 칸트의 노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서양 철학자죠.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츠바이빙의 퓨렌 여기 독일어로 지금 돼 있어요. 독일어. 이분은 천문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가설 중에 하나를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가설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그의 실천이성 비판 맨 결론에 해당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 묘비명으로 넣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것을 가장 일생의 학문의 목표로 생각했다고 하는 점이기도 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경이롭고 감탄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머리 위에 반짝이는 별이 있는 하늘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속, 내 가슴 속에 반짝이는 도덕률 moral law within me.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직자들의 가슴 속에 반짝이는 도덕률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경탄스럽고 고마운 일이다라고 묘비명에 세워서 영원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알죠? 이 글씨 보이나? 국민권익위의 정기 홍보대사예요. 이 친구가 잘 모르시나? 공부하느라 잘 못 보셨구나. 이게 박상명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상명. 2년 전에 리우 올림픽에서 10대 14 상대는 40살이고 지금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훨씬 베테랑이잖아요. 베테랑. 그러니까 10대 14면은 그 에페 종목상 완전히 진 거야. 왜냐면 같이 찌르면 같이 점수 올라간대. 15점 만점이니까 15대 11로 끝나는 거죠. 상대는 훨씬 더 베테랑이니까. 그래서 졌다라고 우리 국민들도 생각하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누군가가 방청객이 할 수 있다 일러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를 되뇌이면서 15대 14로 그 역전의 그 감동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줬어요. 자, 이 친구가 청년 홍보대사예요. 그런 불굴의 의지를 사서 이렇게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주에 가면 그 청년 면손이 있거든. 청년 면손 입구에 이 친구 사진을 크게 이렇게 걸어놨어요. 내가 같은 직원의 입장으로서 내가 이제 딱 1시간 여기서 지금 떠들었네요. 자, 내가 청렴한 중구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화답해 주시면 내 얘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청렴한 중구! 할 수 있다! 신규 직원들인데 여기가 지금 가운데가 어디죠? 5조의 조장님 누구신가? 5조 조장, 끝에 계시네. 자, 5조의 조장님이 청렴한 중구 하면 여기 아주 브라이트한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걸 내봅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청렴 중구 화이팅! 어?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잖아. 할 수 있다, 청렴 중구 화이팅! 오케이? 조장님 제일 쉬워요. 청렴한 중구만 청렴한 중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